이어서 2부 순서인 본격적인 토론회는 한국취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이자 이 토론회의 과장이신 신현석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발제자 우리 이영민 교수님부터 소개하고 발제자를 듣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민 교수님은 협성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장이자 현재 한국문화산업학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2030의 취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발제해 주실 이영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하는 이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취업, 창업 참 굉장히 요사이 젊은 2030 세대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중에서 뭐 허지부지하게 없어진 그런 정책들도 있고 또 하고 있지만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일자리가 굉장히 좀 품질이 낮은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일자리에 대한 좀 전문화, 특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30 취업 활성화 방안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2030 세대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은 주로 20대, 30대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흔히들 우리가 보면 MZ 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 2030 세대들은 또 흔히들 요사이 보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삼포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애, 결혼, 뭐 출산 다 포기하는 뭐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보다는 또 진학 이후에 또 미취업 증가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쪽으로 거의 대부분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보면 이제 흔히들 뭐 프리트족이라 그러죠. 프리와 아르바이트 합성으로 프리트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들은 주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수입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공공기관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대학에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직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 대부분 보면 이제 임금 격차가 자꾸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만원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비혼이 또 증가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30 세대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또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또 감소되고 있고, 또 출산 연령은 또 증가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보면 고용 안정성에 상당히 우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이 정책적인 과제로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그저께 조선일보를 봤더니 제가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요사이 청년 직업 선호도 순위를 한번
나온 것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1위고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기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그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이 우선입니다. 1위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2위,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3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신문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세종시에 있는 그 고급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떠나고 대부분 이제 대기업으로 다시 그 재취업을 하는 뭐 이런 경향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2030 세대들에 대한 그 일자리 정책의 그 주요 원리를 본다면은 이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취향이라든지, 또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그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파악해서 그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앞으로 취향이 보면 대부분 SNS 기반의 어떤 그 취업 뭐 이러한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의 개념으로는 2030 세대들의 그 일상생활에는 결혼, 자녀, 양육에 밀접한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 이제 그동안은 단순한 어떤 일자리만 위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되 이런 그 주택 주거 정책이라든지 생활 자체 어떤 자녀 양육 또 문화 공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이제 각 기관마다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지자체 따로, 대학 따로, 기업 따로, 또 중기청 따로, 뭐 전부 각자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이제 뭡니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정말 여기에 구인이 필요한 기업들이 손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의 그 구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강화돼야 된다. 대부분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그 산학 연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고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대졸자 공급 조절 정책과 고졸자 수요 유도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기업에 맞춤형 학과의 교과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여기에는 맞춤형 주문식 교육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이 이 맞춤형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지금 현재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 잘 되더라도 거의 바로 뭡니까? 기업과 학교 간의 뭡니까? 취업이 바로 연결됩니다. 제가 그저께 조선일보를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6세대 정보통신기술학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학과 이름이 뭐냐면 6G 학과입니다. 근데 이 6G 학과가 어디와 연결을 하느냐? 삼성과 연결을 합니다. 그럼 삼성에서 요구하는 학생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 대신 삼성에서 뭡니까? 그 학생들을 전부 등록금을 4년 동안 전액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졸업과 동시에 그 학생들이 삼성에 100% 취업이 됩니다. 이런 맞춤형 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뭐 특수하게 몇 개
지금 현재 아마 성균관대학에도 반도체 학과가 삼성하고 아마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의 거점 대학은 뭐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학이 한 200개가 됩니다. 각 지역마다 그곳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그 산업을 전부 연계해서 이런 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은 취업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외국의 학문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특화된 직업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이미 그 유럽이나 이런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미 실업학교, 직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오다 보니까 해오다가 이게 뭐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업대학 알죠? 산업대학. 과거에 이 정책이 반영이 돼가지고 산업대학을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대학이 그야말로 기술 중심의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허가를 내주고 또 실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변질이 돼가지고 일반 대학으로 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다시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술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되고 계속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 그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특정 직종과 업종의 쏠림 현상을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너무 요사이 보면은 어디 가보면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교육시키는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처음 보면 컴퓨터 쪽만 집중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 집중돼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과생들도 어떻게 기업 체험을 통해서 또 인턴을 통해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자리와 이제 삶을 연계하는 지원 정책. 요사이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의 질을 또 굉장히 2030 세대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든지 또한 국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보육 공동체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지자체에서 꼭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세종시를 가보니까 세종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 청사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자녀 보육 공동체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는 기업이 있는 곳에는 공단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과 또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서 자녀의 수업 결손 심화에 따른 출산 친화적인 지역 사회와 기업 육성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하는 것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쉬운 일자리를 전문화된 일자리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가 없는 일자리를 자꾸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또한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하느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르바이트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쉽게 말하면은 단기직에서 장기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뭐 요사이 대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 편의점도 이제 결국은 단기 일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도 좀 더 쉽게 말하면 점주 양성하는 뭐 이런 일자리라든지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PC방이라든지 뭐 PC방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게임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또는 뭐 파티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일반적인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전문화시켜서 정말 그 장기적인 일자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괄적인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에는 우리가 이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 정보센터를 보면은 뭐 중기청 따로, 뭐 지자재 따로, 대학 취업센터 따로 전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구인을 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로 묶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구인 구직자가 굉장히 서로가 뭡니까? 굉장히 편안한 그런 구인 구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돼 있습니다. 기관마다 이제 어느 정도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분명하게 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특화 우수 일자리 확충, 지역의 전략과 주력 산업을 특성화시켜서 집중 육성하고 국내 유수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한 지역의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육성시켜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대학교 특성화를 유도해서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된다. 대학들도 보면은 요사이 말로만 자꾸 산학연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학이 기업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업은 대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서로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대학이 보면은 요새 저도 근무해 보면은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교수님들 수업 시간 많죠. 또 뭡니까? 연구 논문도 과거보다 또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또 기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대학의 어떤 업무량을 좀 줄이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기업과 같이 산학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채용 우수 지역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지방 교육과 직장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덩달아서 뭡니까? 집값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장도 결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값 상승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그 사례가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광주형 일자리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해온 게 있습니다. 창조 혁신센터. 이 창조 혁신센터가 참 굉장히 취지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전국에 거점 지역만 한 몇 개만 하고 생색내는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뭡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 소기업 창업 지원 기금 조성. 뭐 요사에 보면 이제 신용 보증 기금을 통해서 무담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금리로 장기 융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 있습니다. 요사에는 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그 펀드 형식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은 자연드림 파크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그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언젠가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자연드림 파크를 꼭 한번 가보시고 한번 저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꾸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멘토링 제도. 우리가 이 멘토링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취업을 먼저 한 사람이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 어떤 학생 청년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을 멘토로 해서 멘티가 멘토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요새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또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멘토링 제도를 우리가 DB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해외 유수 기업의 그 시장 진입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 김호식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 기업이 뭐 들어오는데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다 철폐하고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그 해외 진출, 사회적인 일자리 확대. 여기는 보면 이제 요사에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K-무버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K-무버를 제가 한번 교육하는 그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뭐 특히 소프트웨어 쪽이나 또 진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분야도 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나라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는 주로 기업 설명회라든지 채용 설명회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학 내에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뭐 결국은 이제 뭐냐면 네트워크 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교육의 그 필요성에 보면 마지막에 1인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 플랫폼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생산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근마켓, 쿠팡 다 이 플랫폼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마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인 뭡니까?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전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토론하실 분들 앞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내 청년 일자리의 적시도가 터진 게 사실입니다. 먼저 2030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토론하실 첫 번째 우리 명지대학교 행정학 신정원 교수님의 간단한 정책 제안 의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 발표해드린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큰 맥락에서 제목 정도만 보시면 이해는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앞에 발제 주신 이인민 교수님 발제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좋은 일자리랑 뭔가 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여건상 일자리가 지금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학회에서 연구들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스매칭이라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칭이 안 돼요. 장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몇 가지만 발제 저 토론문에 있는 내용 외에 나머지 그건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도산에 가보면 책상 위에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해커스 톡이라는 책을 얹어놓고 있고, 하나는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냐 그러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한번 직장 생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공 불문이에요. 이과도 문과도 할 것 없이 다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택지를 굉장히 안전빵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혹시 이 관련돼서 정책에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좀 적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새벽에 4시에 노량진 수산시 노량진 한번 가보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컵밥 먹고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컵밥 먹으면서 고생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아까 이명 교수님 말씀해 주신 지금 그 직업 선호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선호도 대기업 가고 싶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실력도 안 되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극상 프리미엄 1%에 해당되는 친구들만 갈 수 있어요. 공기업 거기서 굉장히 경쟁 치열하거든요. 보통 스펙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부터 28회에 걸쳐가지고 15년 동안 노동시장 고용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했어요. 현 정부에서는 2019년도에 21조 2조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5조 5조 원, 25.5조 원,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30.5조 원. 예산을 계속 정해시켜 나가고 있는데 일자리 그 청년 고용 노동 시장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공적 자금 투입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느냐? 원론적인 것부터 봐야 됩니다. 애들이 과연 어떤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5년 전에 발표했던 연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 보면 3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표 보면 중소기업에서 지금 연봉 수준은 2,800에서 3,280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에 가겠느냐? 가겠다는 수준이 2,80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부터는 안 가겠느냐 하면 절대 죽어도 못 간다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되는 2,670만 원. 물론 이건 5년 전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제가 환산한 거예요. 그러면 2,670만 원 주면 중소기업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면 얼마 주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 약 3,900만 원. 물론 대기업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3,900만 원이면 약 원로까지는 324만 원. 근데 지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대기업에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강력한 리드가
돈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더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혜민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발전원에서 워라밸입니다. 일과 이제 생활의 균형. 돈 10만 원 더 받을래 하루 쉴래 그러면 나 하루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과 워라밸이 뭐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란스인데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첫 번째 이유는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퇴근 후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요즘 친구들은 노는 방식이 우리 때하고 달라졌습니다. 저는 참고로 80년대 학번인데요. 그때는 잘 놀고 잘 먹고 해도 취직할 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취직 못해요. 일하는 규칙이나 먹고 노는 방식이나 소비 방식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왜 연결이 잘 안 되냐? 첫 번째,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게 미스매칭이 뭐냐 하면 정보 불균형이에요. 정보 불균형이 뭐냐 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량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선택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는 근무 환경은 좀 열악하지만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면 돈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돈은 다른 회사보다 조금 작아도 복지나 다른 어떤 그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다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즘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그 조정동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이 기업은 삼성보다 못하지만 삼성 못지않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 하는 그런 어떤 중소 강소 기업들을 계속해서 던져줘야 돼요. 자극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래 되게 되면 조금 더 하겠죠. 또 두 번째는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한 판에서 같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매년 메이저리그처럼 9월달 되면 대학에서는 애들이 취업시장에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미 그때 문이 열렸을 때는 좋은 직장은 굉장히 상위 몇 프로 아이들 빼고는 못 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일 구한 사람, 일할 사람, 그 다음에 그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상시 채용을 하는 것들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취업 대학생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성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한 2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게 있어요. 여기 통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 그러면 그 통계청에서는 고용지표로서 고용지표 3이라고 따로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왜 만들어놨나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게 취업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군대 간 건 왜 봐야 될 거냐. 일주일에 뭐 단문 몇 시간 한 것도 취직으로 잡아버리니까 통계상 뭐가 안 맞아요. 그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고용지표 3이라는 보조지표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 통계지표상의 이제 명칭이 확장 실업률인데요. 이 확장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보조지표 3을 사용한 이후에 지금 최고 실업률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와 연관된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부 환경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쪽에 삼성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평택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업종별 벨트화 시킨다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많이 나오고, 이영민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게 잘 쏙 들어오는 말은 그거예요. 정부에서 어줍잖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성과도 못 낼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일부 그 사립 명문이라든지 서울대라든지 S자, K자, Y자 들어가는 대학에 밀어주는 그런 돈들을 다른 대학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편중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직을 희망하거나 그다음에 구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했을 경우에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현금성 어떤 직접 현금 보전성의 어떤 정책으로는 이거는 눈 감고 아웅식입니다. 그러지 말고 기업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을 원칙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되고 나면 차기 정권 들어왔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고착화될 것이다, 픽스화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사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했던 말에 대한 반복 정리로 정책적 제안과 대안으로서 미스매칭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인재가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강소 기업들을 계속해서 띄워줘야 돼, 홍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직장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직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눈에 다 같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 제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또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현재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죠. 끝으로 이제 제언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어떤 청년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세팅을 할 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1년 된 친구들, 3년 된 친구들, 왜냐 그러면 이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중률을 줄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중률을 줄일 수 있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또한 인센티브 제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 기타 말씀으로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화가 차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불안하니까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오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친구. 그래서 신문 매스컴의 갑질 문화라든지 아니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해거든요. 그래서 공정 경쟁이라든지 이런 사회들도 앞으로 청년 노동 고용 시장에서 외적 변수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하나의 다른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돼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요. 부족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실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발표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공지능연구협회 전창대 이사장님은 청년 2030 취업 문제 해결을 대기업, ICT, 글로벌로 대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청년들을 취업을 한다는 우리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신 교수님은 중소기업, 우리 전창대 이사장은 대기업, 이게 대비돼서 발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창대 이사장님 정책 제안을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공지능연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대입니다. 네,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신정욱 명지대학교 교수님 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좀 정책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 분야 NGO 단체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분야 중소기업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관련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외국기업, 대기업들을 좀 다양하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이제 제 전공 분야인 ICT 관련된 이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취업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생각에서 지금의 취업난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원인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좀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다수가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의 직장만을 선호하고 있죠. 네, 그에 반해서 이러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TO는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불균형한 아까 말씀하신 미스매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을 선호할까요? 네, 자료를 보시면요, 연합뉴스의 이제 기사인데 이런 기사들이 뭐 너무나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이제 청년들이 50만 명, 어떤 자료는 뭐 100만 명까지라고 합니다. 네, 동기가 딱 명확합니다. 직업 안정성이에요. 54.5%의 네, 취업 준비생 분들이 직업 안정성이 공무원들은 탁월하니까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대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 결과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뭐 다 대기업이에요, 다 대기업.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아모레토시, 넷마블. 네, 중소기업 있습니까? 네, 다 대기업이죠. 네, 이렇게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복지제도와 근무 환경이 좋다. 오래 일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공무원 대기업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 계속 이 말이 반복되는데 오늘. 네, 그래서 학생 우리 청년 2030 청년들이 이렇게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네, 공기업을 선호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돈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하면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일회성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생각을 잘못 읽은 것이다라는 거고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님은요, 미래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돼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근본적이고 어려운 정책은 모두 빠져있다. 예, 정부 정책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이 부분인데 정말 동감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 방안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좀 심한 말로 저질의 일자리로 가야 되는 거 가라 저질의 일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청년들은요 차라리 이런 낮은 일자리를 갈 바에는 이제 백수 생활로 취업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백수 상태로 지내고 있는 청년층의 수가 166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른 정책 하나를 또 내놨습니다. 네, 청년들의 그럼 취업보다는 창업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독려하기 시작했죠. 각종 매년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은 더 어려워요. 예, 창업은요 직업 안정성과 높은 보수가 보장이 되나요? 보장 안 되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극소수입니다. 네, 극소수의 청년들만 성공할 뿐입니다. 실패할 경우에 청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창업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청년들이 먼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후에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턱대고 먼저 아무 경험도 없는 청년들을 창업부터 해라라고 떠미는 건 이건 사지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요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바로 양질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물론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이러한 일자리 창출, 2030 청년 취업 정책의 근본 기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해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밑에 조선일보 기사가 있죠. 삼성보다 스타트업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MZ 세대의 지원율은 당근마켓, 두나무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MZ 세대들이 대기업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금요 MZ 세대들은요 이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직장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지금 스타트업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스타트업들은요 빠른 성장을 하죠. 그래서 성취감이 줄 수 있고 또 자율제고 조직들이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또 보상이 확실합니다. 네, 예를 들면 스톡옵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하면 네, 굉장히 높은 성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연봉 인상률도 되게 높아요. 토스라고 핀테크 스타트업 아시죠?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 네, 2018년도 말에 전 직원에게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거든요. 전 직원에게 모든 직원에게 1억 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3년 뒤에 2021년 3년 뒤에 5배가 떠가지고요 5억이 됐어요. 전 직원이 다 5억씩 벌었어요. 지금 뭐 5억 값은 지분 못 쓰지만 전세값 정도는 벌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금 인식과 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크루트에서 이제 선정한 2021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 탑10을 보시면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당근마켓, 컬리, 왓챠, 온대집, 야놀자 자 이러한 기업들이 바로 미래의 양질의 일자리 기업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 자 양질의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드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유니콘 기업, 네,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2021년 8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몇 개인지 아세요? 네, 11개입니다. 11개.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478개가 있고요.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16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인도로 5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1개로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10위 하고 있습니다. 10위. 네. 이 유니콘 기업들 아직도 지금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은 삼성, 현대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카라 코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카라 코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네. 이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되고 이제는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대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ICT 기술을 필두로 한 4차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4차 산업 분야 대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글로벌 기업. 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전 세계 주름 잡고 있는 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죠. 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들도요 스타트업들도요 대기업으로 육성을 하되 글로벌 대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ICT 대기업들을 많이 배출하고 육성하는데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를 지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ICT 대기업들, 글로벌 ICT 대기업들을 많이 성장을 시키면 또 그러한 대기업들은요,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대기업이 된 회사들이 자기 성장성과 노하우를 ICT 스타트업들한테 적극 전수하고 또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또 유망한 작은 스타트업들을 또 적극 또 육성하고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또 스타트업을 육성해 지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매년 10개 이상의 ICT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5년간 저출산 지원 비용이 예산이 225조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뭐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출산 예산 일부라도 이러한 글로벌 ICT 대기업 육성하는데 전용해서 쓴다면 그럼 양질의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네, 결국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4일 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며 말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지금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한 토론이었어요. 이공상명의 취업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신 교수니까 AI, ICT 중심으로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서 2030의 취업 창업을 해야 된다는 전성배 이사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창업하게 되는 배경까지 잘 설명했는데 흥미진진한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희 나사대 부총장이시면서 아마 우리 복지 장애인 쪽에서 아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그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희 우리 부총장에게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있어서 20, 30대는 어떤 장애인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 인구가 268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장애는 주로 소아마비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이나 이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소아마비 장애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2년 이후에 소아마비 장애는 백신 개발로 인해서 한 명도 발생 안 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장애는 어떤 장애냐면 바로 장애인의 핵심이 20, 30대가 되는 장애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나 내성마비나 에피lep시, 뇌전증, 옛날에는 간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발달장애,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이 발달장애가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모든 정책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장애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또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성 장애인이 전 268만 중에서 정확하게 134만인도 5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노인장애인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20, 30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핵심이 발달장애라는 것을 먼저 보면서,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 30대 발달장애인들이 여러분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은 아주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형편으로 있느냐? 거의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은 이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재로 개발해서 세계 각국은, 특히 미국은 발달장애인을 세금내는 국민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케어 중심인데 거기서는 지원 고용을 통해서 세금내는 국민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이 파워포인트 몇 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9페이지 있는 그 파워포인트, 그 ICF라고 되어 있는 그걸 먼저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주로 이제 장애 문제를 하나의 교통사고나 이렇게 다치면 치료하는 쪽에, 여러분 지금 안경을 쓰신 분은 비주얼 임페러먼이라고 있고 시각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경 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단 안경 쓴 사람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화상을 입었어요. 입으면 여러분 핸디캡을 당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분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취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또 이 디서빌리티 장애라고 하는데, 어빌리티는 능력이 있는 건데 디서빌리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떨어진 거를 우리가 장애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라는 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막히다 짱 끓이기다 애기 때문에 이 장애라는 것은 이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용어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디서빌리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핸디캡에 대한 대책, 장애인의 파킹장은 더 핸디캡티드 파킹장이라고 해서 사회적 분리를 예방해 주는 정책을 펼쳤다가 2001년부터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4년 동안 공부를 시켜놔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이나 그 환경이나 참여를 어떻게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발달장애인은 이미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 높은 일도 못하고, 특히 20, 30대가 다 발달장애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약점은 치료를 한다든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강점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달장애인도 여러분들 그 뒷장에 가면 다운 증후군, 거기 아시아 최초의 다운 증후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강민희 씨인데 지금 42살입니다.
저하고 2000년도에 저 나사렛 대학에서 신학과에 미달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저 과로 전과를 시켜서 지도 교수가 돼가지고 2004년에 아시아 최초의 다운 정군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사랑의 말순시 여러분들 강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다운 정군이 어떤 장입니까? 지적 장애인 중에서 지능 지수가 한 5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운 정군이 사회성이 좋고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아시아 최초의 다운 정군 영화 배우로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장애가 약점인데 더 디퍼런트리 에이블드라고 해서 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이 프리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금천구 독산동에 가면 발달장애인 3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얼마인고 하면 320만 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생산합니까? 다이소, 파리바게트에 들어가는 것을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도 하고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바리케이트 치놓고 뒤에서 경영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냥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소득이나 그런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일하면서 고용에 대가도 받지만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강점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걸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데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그 31페이지 밑에 그 발달장애인의 제가 하빌리테이션 이런 이론적인 것도 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모형이 좀 필요한가 하면 이게 교재 35페이지 위에 가면 혹시 보고 있으면 나 좀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밴딩하고 8세기 사업에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발달장애인들의 창업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미국은 뒤에 나올 건데 여기 보면 스웨덴은 국가기록물을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전적으로 유보고요. 독점 직종을 줘가지고 국가에서 기록하는 걸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기록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은 복지국가인데 그냥 놀고 돈 준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고 일본은 여러분들 지적장애인들에게 가족 창업을 시켜줍니다. 지적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그 가족을 중심으로 밴딩, 자판기를 20개나 30개를 분양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그 자판기, 일본 자판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아이스크림도 팔지만 심지어 러닝 팬티 이런 것까지도 착한 자판기에서 팝니다. 그걸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제가 미국에서 그 재활학을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원 고용을 직접 했습니다. 지원 고용을 하면 8명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저녁에 청소하러 갑니다.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는데 다 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나 뇌성마비다 이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면 한 사람 앞에 돌아오는 놈이 우리가 700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00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원 고용비로 600불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럼 1,300불이 됩니다. 1,300불에 거기 그 20%만큼
지원고용비를 세금이나 연금 같은 걸 타면 1,040불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주는 거가 미국의 지원고용입니다. 요게 미국은 지원고용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나 뇌성마비나 에피lep시, 뇌전증 요 4가지 장애만 지원고용을 합니다. 다른 장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체 장애나 아무리 중증이라도 왜 스스로 살아가는 직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은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고용을 통해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여러분들 노인하고 반달장애, 노인하고 시각장애, 이러니까 매칭 인플로이먼트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이라는 것은 고령자입니다. 55세 장애인, 55세 노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는 가면 시각장애인이나 또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7페이지에 그 미국 장애인 정책에 아마 그래서 오늘 요 송현님이 앉아 계시면 또 오늘 뭐 여기 논의된 거를 가지고 하나 우리 장애인 20, 30대의 취창업은 바로 이제 여기 미국의 스포티드 인플루먼트 지원 고용 정책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발달 장애인에게도 이를 통해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주는 이런 모형들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향후에는 여기 쭉 해놓고 43페이지 제일 끝 페이지로 가면 복지국가라는 것은 복지국가에 일반적으로 4요소가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성숙 단계에 뭐 옛날에는 1인당 GNP가 2만 불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더 피플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정치적인 의욕민주주의라든지 또 토론 문화라든지 다문화 이런 것도 수용하는 문화적인 반전체주의 이 3가지에다가 장애인의 복지 수준, 특히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 보장을 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복지국가의 하나의 4요소입니다. 자연 이제 우리가 향후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간다면 특히 저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있는 직업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MZ 시대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장애인 쪽. 왜? 장애 정도가 전부 발달장애인들밖에 지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아니면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소아마비는 벽치 맞춰가지고 없는데 소아마비가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길에 우리가 로드맵을 찾는, 오늘 뭐 전체적인 것은 우리 MZ 시대에 있어서 지창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중에 여기 MZ 시대의 장애인은 주로 발달장애입니다. 발달장애니까 발달장애가 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정책을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하나 만들어 나가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의 복지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고 고기 잡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고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발달장애인 4분이 오셨습니다. 조자영 군, 이무락 군, 홍승현 군, 이정훈 님이 4분이 경기도 파주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아주세요. 이 4분님도
살아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용이 논의돼서 아까 김정희 부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2030 청년들입니다. 2030에도 장애인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건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색다르게 정책을 해서 발달장애인의 청년들의 시청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네 분들을 소개하면 지역사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기업인 다이소에 납품하는 인가공을 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야간에는 서정대학교라는 사회복지 행정학과에서 공부도 합니다. 공부하면서 고용을 통해서 동료 상담가로서 다른 장애인을 케어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특히 이제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교수님이 더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들이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잖아요. 주거와 연계해서 복지 쪽에 연계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정희 부총장님이 이런 주거 복지와 같이 연계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모형을 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재미있는 토론 네 번째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2030 시창업을 위해서 청년을 허브로 전국에 네트워크화를 시키는 10만 양병소를 통해 2030의 시창업을 해야 된다는 김세진 교수님의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테크노기문대학원 교수교수 김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워라밸이나 가심비 아니면 소확행, 플렉스, 미닝아웃 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은 지금 20대와 30대, 즉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2030 세대를 대표하는 표현들이고 또 단어들입니다. 이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 핵심 생산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700만 명, 전체 인구, 국내 인구의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020년부터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2030 세대는 본인들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취업 재수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축소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실제로 설 자리가 굉장히 좋아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의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이 약 24년 정도 걸린 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우리나라는 약 12년 만에 도달해서 이제 곧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되고 실제로 지금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방에는 거의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아닌 6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현재 2030 세대들에게 가중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복지 체계의 문제죠. 의료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연금의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소유해보지도 못한 세대에게 빚부터 안겨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명한 세대들이 보통 소유보다는 공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유주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정책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우선 우리나라는 규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건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던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아니면 ESG 경영 등의 다양한 경영 방식의 변화와 또 세상의 변화가 흐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규제의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구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즉 지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표식도 있지만 AI 인재가 부족합니다. IT 강국이고 5G 초연결 시대를 가장 먼저 선도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지금 AI 인재들이 부족합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교육부의 그 대학 정원 규제 때문입니다. 정보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관련 인력이 부족해지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확대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에 의해서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정원은 같은 기간 55명에서 70명 정도로 증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규제에 의해서 선구적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 사업 역량에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제의 완화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클러스터의 구축입니다. 그 하버드대에서 2011년 마이클 포터가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발표 논문을 내면서 그 중에 핵심 사안 중에 하나로 클러스터 구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 기반으로 상학연, 즉 산업과 학교, 연구실 등이 하나가 돼서 그 미래 동력의 자원을 미리 육성하고 또 키워내는 작업입니다. 지역 클러스터를 통해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또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 컨설팅 등의 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청년들은 본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출판문화, 춘천의 애니메이션, 대전의 영상, 게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이보다 더 17개 시도의 각 특색에 맞는 기업 활성화 또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의 기회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클러스터를 하나로 모아줄 허브가 필요합니다. 이 청년 허브를 통해서 17개 시도의 클러스터에서 만들어진 각계각층의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이 이 허브에 모여서 언제든지 원하면 그 인력들을 끌어쓸 수 있는 인력풀을 제공해야 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 측면, 즉 구인 측면과 구직 측면에서 서로 간에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허브 채널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클러스터들이 한데 모이고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조율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양병설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다양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지 않고 그 흐름에 먼저 앞서서 선구자적으로 선점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각 지역마다 양성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밀집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각 지역만의 특색을 통해 관광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 가지 제안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발표 자리에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대표인 권 대표님 2035 시청업 활성화 정책 제안에서 간단하게 정책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환경 속의 상생 방안으로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출판사 대표로서 최근에 청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나 단체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출간 직전에 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다 지원사 뭐가 문제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청년 지원 강화 보강 지속. 근데 하지만 우리 청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자기들이 실적 위주로만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여기 청년 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우리 청년들의 걸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얼마나 도표를 체크하듯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에 토론하실 정진호 우리 토론자의 그 페이지 보니까 77페이지에 라프 형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의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감을 의미한다. 이건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형태가 아닌 것이다라고 글을 써 있길래 지금 저희가 이런 현실이구나. 우리 기성세대나 지금 모든 정부에서는 신뢰관계 형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부 정책 지역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 받는 우리 청년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청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한 일 하고 싶은 거예요. 큰 돈을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소통하고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좋은 자리, 좋은 환경만 썼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만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부 지원사를 받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일이었었는데 정말로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지원사를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즐거운데도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는 어떤 거 하나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창의력, 우리가 아까 김세진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우리 MZ 세대들이 굉장히 온라인 산업이 강한데 이런 걸 강화하는데 우리 정책에서 하다 보면 왜 서류 위주에 하더라고요. 일과 일을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 준비만 하고 그 서류 틀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의 반이 그러나 이걸 받아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받기가 싫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받아봤자 내가 상상하는 그런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기성세대에 그 관해 있는 정책하시는 분들은 평생 적응해왔으니까 서류만 영수증만 맞추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컸습니다. 이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류를 전화 그러면 단소화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써내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적으로 그쪽으로 그 페이퍼만 채우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이 청년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갈 데가 없고 할 만한 게 또 없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이런 단체를 활동을 하면서 포천에 제가 있는 곳에 코링크라고 있었는데요. 코로의 그 컴퍼니 기업의 CEO와 링크 연결하다는 거였었는데 기성세대나 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이런 그 IT 기술이나 SNS나 홍보 마케팅 부족한데 지금의 우리 MZ 세대들은 정말 잘합니다. 너무 잘하죠. 이거를 한번 코링크 연결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기업이나 단체나 공동체들을 도와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또 새로운 직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기존에서 무조건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배워야겠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코치를 받아야겠다는 개념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모든 정책이나 지금 부분에도 주려고만 하지 저희 청년들의 IT가 그런 아주 신선한 걸 받고 싶은 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간단하게 제가 코링크라고 했지만 아마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책이나 지원하는 것을 한 번만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창의적 일을 할 수 있게 그냥 어떤 규제보다는
그냥 딱 주세요.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해서 만들어봐 라고 하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다른 쪽에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우리가 결과도 없이 많이 쓰여진 게 있었는데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IT 강국인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번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저는 그걸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청년들과 인터뷰하면서 그걸 들었었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그 발달장애인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똑같더라고요. 그 장애인한테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거를 그 절차 같은 게 모두 공통적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원 받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정책이 나오더라고 더 하더라도 제대로 좀 안내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게 그냥 우리 페이퍼시나 어디에다가 그냥 공지만 하는 수가 아니라 그 길을 안내해주고 함께 이렇게 상세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해주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토론하시고요. 정진우 우리 취준생이 한번 창업 밀배기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농가를 경영하는 경영주 평균 연령은 2020년 66.1세에서 2000년 58.3세, 즉 20년 만에 7.8세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미래에는 더욱더 평균 연령은 높아질 거고, 하지만 농업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미래의 농부인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란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영농 경영, 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 개의 문제점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청년 농부 지원 시스템입니다. 청년 농부의 정부는 2022년에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은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등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최저 생계비는 116만 6,887원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다른 기업들과 달리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닌 연봉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농들은 농업에 들어서는 첫 해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영농 정책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주어지고 있는데 매년 최저 생계 비용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영농 정책 지원금 항상 일정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해에는 최저 생계비와 동등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후계 농업 대출 최대 3억 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3억 원의 돈을 대출했을 때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이후 10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76만 404원을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이 5년 동안 연 600만 원, 이후 연 3,312만 4,848원을 상환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업으로는 이 금액을 청년분들이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보다 인하시켜서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주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장기 유저 이외에도 투자나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라포 형성과 마케팅 관련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라포 형성은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된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짧은 시간으로는 형성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재 농업은 신세대들이 유입이 적은 산업으로 기성세대가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또한 기성세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신세대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대들은 노하우나 유통과 관련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성세대들한테 농업 노하우 혹은 유통과 관련된 것들을 신세대들이 배워야 하며, 신세대들은 선진 농업, 그리고 일반적 유통이 아닌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정보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을 형성해주지 않으면 기성세대와 신세대들 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농업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이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을 1대1 맨투맨 방식으로 팀을 지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팀들은 주 1회, 월 1회 정기적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면 기성세대들과 신세대들의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으며 서로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좁혀진다면 라포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통망에 들어가기에는 청년 농부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청년 농부들은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금전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우리 농산물의 홍보의 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조차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농산물이 그 장에서 제가 재배하고 제가 유통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장에서 홍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정부군 지자체가 운영한 농산물의 홍보의 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준다면 농민들은 마케팅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협업을 돈독해질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혜택을 본 금액 등을 청년 농부를 키우기 위한 기부 혹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대 효과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6차 산업의 낙후입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 농업, 즉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하여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1차 산업에서는 농산물 수확, 2차 농산물 가공, 3차 산업 체험이나 숙박 등의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거고, 이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가공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3차 산업이 체험이나 숙박 등 체험 인구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앞에서 해주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차 산업인 체험이나 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또한 마이너스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인 농산물 수확은 청년 농부를 육성하게 된다면 기존의 농업 인구의 수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는 농산물 수확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은 수확량이 증가한다면 가공품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만들어 생산품의 다양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차 산업인 체험이나 숙박에서는 생산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체험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농부를 육성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농업이
도태되지 않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청년 농부 이외의 일자리 또한 다양하게 창출되어 청년들의 취업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합하였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저는 생각한 건데요. 청년 농부 육성단지 설립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존재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해서 청년 농부 육성을 해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교육, 체험적 교육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 교육은 현재 많은 곳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체험적 교육을 하는 곳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이론적인 것보다 체험적 교육이 더 중요시 되는 산업입니다. 체험적 교육을 적게 받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농업과 맞을지를 고민하게 될 거고, 이러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청년농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청년농부 육성 단지를 통해서요. 농업은 변수가 많은 사업인데 이러한 변수들은 청년 농부들이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가르친다면, 미리 여기서 배울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 부담은 청년 농부한테는 적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청년 농부 육성단지에서는 재배, 가공, 유통, 판매까지 경험해보고 농업인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할 미래 청년 농부가 작물의 선택 및 재배를 큰 규모에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자신이 미래에 나아갈 농업에 미리 재배를 여기서 해보는 걸로 했을 때 큰 규모로 나중에 확대되었을 때도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배 지식과 노하우를 쌓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조, 추출, 동결 등의 시설을 갖추어서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해보는 공간으로 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농부 육성단지의 청년농부가 재배한 작물들을 브랜드화시켜서 유통 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여 판매하거나 산지 직송으로 보내는 방법, 혹은 단지 내 마트에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청년농부가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또한 보여줄 수 있어 소비자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부 육성단지에서는 단순히 청년농부만 육성하는 것이 아닌 2030 청년농업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여 은퇴 기농자 혹은 사업화를 준비한 민간 및 단체를 도와 사회적 기업 또는 농업법인의 발전을 이끌어내어 수익성 사업에 도움을 주고, 사회 기업 성향의 단체는 지역사회 기여에 영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고령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현 사회 관리 시스템 한계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전 방안으로 마음 치유와 상담 부분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치유와 힐링의 목적을 둬 몸과 마음에 지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현대사에서 많이 발생한 전신적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으며 안정감을 찾아 힘든 난관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준비생의 생산한 창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2030 청년농업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청년 농업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의 정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괴리 현상이 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진우 우리 장관이 되시면 꼭 수요자 중심의 농업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10시부터 2시간 반 우리 국회 방송에서 좀 소개해 주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영민 교수님이 이제 2030 칩총화 활성화 방안 발제와 토론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 제안도 다 들었고, 또한 많은 토론자분들이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해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송석준 의원님실로 전달해서 정책 입안이 잘 됐도록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 발표를 마쳤는데 제한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한두 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안서 먼저. 네. 김세진 교수님한테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국내의 청년 인구 1,700만입니다. 10만 양병석이라는 건좀그 일부 우리가 잘 아는 10만 양병석을 따와서 했고 17개 시도에 있는 각 지역의 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연구소가 있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기업과 학교들은 각각의 특색이 있게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굳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것보다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하자는 취지고 그런 플랫폼들이 전체적으로 공통된 그리고 방향성을 지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 허브 차원으로 역시 이 부분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다 오프라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새로운 이제 시대적 흐름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 담아놓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그 데이터들을 꺼내보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하자는 것이 이제 이 클러스터와 그 허브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고려부 방통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정책 제안 좋은 말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빠뜨린 부분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청년 취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의식의 문제. 말하자면 내가 능력에 걸맞는, 내 취향에 걸맞는, 내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잘 포장된 일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미스매칭이 많다. 그런 부분은 청년들의 의식조사를 좀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나 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 있고, 그다음 백수도 감히 일자리를 찾지 않고 백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의식의 문제가 있지만 캥거루형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미스매칭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정책 대안을 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 교수님. 진짜 여기 자료에 준비했다가 했던 부분인데 너무 날카로워서 지금 그 가슴에 한쪽에서 쿵쿵 하고 막 찔릴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정부 부처 심의평가위원회에도 회의 참석해보고 주로 참석을 해보면 이런 어떤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상 마지막 막장에 나오는 주 메뉴가 뭐냐면 인식전환 개선이 항상 이 주제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모든 틀을 이제 프레임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인식의 틀이 필요한데 그 인식 전환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황교위원장도 아시겠지만 그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인식 전환이 이게 정권의 어떤 차이에 따라 가지고 가는 방향들이 모든 정책들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는데 생각들이 너무 달라요. 한쪽 왼쪽 하라고 한쪽 오른쪽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식전환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인식전환은 10년, 20년 만에 절대 안 만들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방금처럼 지금 방금 위원장님처럼 계속해서 인식이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상의 흐름상의 추적을 해나가면서 모니터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내고 지금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지금 마지막 젊은 친구까지 형님 곁에
그러면 지금 생각과 분명히 다음 세대, 누가 다음 제너레이션 갭을 한 30년을 볼 때 지금은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10년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계속 확인해 나가면 그걸 싫든 좋든 공식적인 데이터로 남겨놓으면 그걸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1차 자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생기는데 인식 전환하려고 만들고 포장해 나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단계에서 전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는. 실은 취업은 미스는 친구 맞는 확실한 100% 확실한 방법은 그거예요. 학교 전에 직장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공식은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나와가지고 하려면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직장을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면 지금보다는 확실한 미스매칭을 확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사례가 충북에 있는 세계 인류의 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가 금속공학 전공한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는데 서울대 관련 학과에서 어렵게 6명을 취업을 교수들 설득해서 데리고 갔는데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인재가 하나 나와서 대표가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는지. 여기에 있으면 여자친구가 안 생기고 떨어지고 장가 갈 수 없다. 이게 어떤 의식에서 생긴 거고 어떤 문화적 기반에서 생겼는지에 관한 깊은 성찰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사춘기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직업 교육을 충분히 가르치는 그런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근본적인 거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우리 검역부 박성위원장님이 날카로운 질문. 집단지성의 향연이라서 정책 토론회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사항 있으시면 이정훈. 네,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우리 장애를 바꾼 이정훈 저는 청년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농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팜 우리 그 기공시장관님하고 계속 이 발제자를 원고를 놓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스마트팜에 ICT를 연계한 스마트팜부터 시작했고 그런 그 다양한 그 취업 정책이 있는데 아까 정진호 우리 취준생이 얘기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청년 농부를 하면 국가에서 일단 3억 7,500만 원을 정책 자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2% 5년 버티 10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그런 정책 제한도 있고 꼼꼼하게 그 우리 정진우 취준생이 잘 준비 자료화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로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둘이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원금 각지 더 이상 질문할 걸 없다고 판단되고 아침부터 원금 각지에서 오신 우리 금단의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2030 그 취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그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중도 실용 정책으로 2030 취업 활성화를 해서 빅텐트 플랫폼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단회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